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UAE가 한국산 천국 미사일로 하늘을 맡긴 데 이어 이번에는 하나오션과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도 캐나다를 협상 우선 파트너에서 전격 제외시키면서 말입니다. 수십 년간 서방 강대국들이 독점해온 중동 방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직접 목격한 한 남자의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시작하기 전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맥킨토시입니다. 캐나다 해군에서 25년을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방산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체계 전문가로서 나토 동맹국들의 해군력을 분석하고 방산 수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제 주된 업무입니다. 저는 58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캐나다가 방산 협상에서 밀려난 적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항상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잠수함처럼 고도의 기밀 기술이 집약된 무기는 오랜 신뢰 관계가 없으면 절대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관계에서 캐나다는 언제나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아랍에미리트 잠수함 수주전 협상단 대표로 임명됐을 때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경쟁국 목록을 받아들고 훑어보다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경쟁 상대가 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가 있었고 아랍에미리트와는 이미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협상단을 꾸려 아부다비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 측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여느 때처럼 여유 있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묘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 대표의 시선이 자꾸만 제 옆 좌석 너머로 향했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앉아있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기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팀의 막내 연구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국 미사일 계약도 한국과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하늘을 내준 나라가 이제 바다까지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다음날 협상 테이블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인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밀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협상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날 밤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기술의 역사,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도, 유지보수 네트워크의 강점. 30년 경력이 녹아든 발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 대표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흘러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 수석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납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랍에미리트 측 대표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회의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 협상단 대표가 조용히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저는 혼자 복도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5년에서 7년이라는 납기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도 비슷하거나 더 긴 납기를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의 정체를 오후 회의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협상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앉아 그들의 발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몇 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나오션의 기술력, 수출 실적, 가격 경쟁력. 그런데 납기 항목에 이르렀을 때 저는 등받이에서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3년 이내 첫 번째 함정 인도 가능.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우리가 제시한 납기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UAE 측 대표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관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로비에서 아랍에미리트 측 실무 담당자가 제 곁을 지나치며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중동의 현실이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란의 위협,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역 정세. 이 나라 입장에서 5년 뒤에 배달해주겠다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력과 신뢰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제 계산에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그 변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캐나다가 협상 우선 파트너 목록에서 공식 제외됐다는 통보였습니다. 공식 서한 한 장이 제 30년 경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서한을 받은 건 아부다비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명의의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캐나다를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파트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단 2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오독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오타와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국장은 이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공식 경로로 전해진 말은 하나였습니다. 납기와 기술 이전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술 이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방산 업체들은 오랫동안 하나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무기는 팔아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의 핵심 전투체계, 소음 저감 기술, 추진 시스템의 설계 도면. 이것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국 내에 묶어두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저도 그 원칙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기술이 유출되면 안보가 흔들린다고 배웠으니까요. 서방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방산 질서의 핵심은 바로 이 기술 독점이었습니다. 사는 나라는 언제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나오션이아랍에미리트에 제안한 조건 중에는 현지 생산 공장 설립과 핵심 기술, 공동 개발 참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만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UAE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핵심 기술을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림이 달랐습니다. 석유 이후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자국. 내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나라 입장에서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안보 위기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국 방산 산업의 기반을 닦는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칙이라고 믿어온 것이 어쩌면 오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저는 그 다음 날 하나오션의 거제도 조선소에 관한 자료를 받아 들고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오션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제대로 펼쳐봤습니다. 제외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굳이 들여다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비행기 좌석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 연간 잠수함 건조 가능 척수 최대 6척. 동시 건조 가능 규모 일반 잠수함 기준 10척 이상.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조선소가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잠수함 건조 물량은 많아야 2~3척 수준입니다. 규모 자체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큰 공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에서 건조, 진수, 시험 항해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일관.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며 납기가 늘어지는 서방 조선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다투며 쌓아온 생산 역량이 방산 분야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다 보니 장보고 III 잠수함 항목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수중 배수량 3,300톤급, 자망심도 400m 이상, 수직 발사관 탑재로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동시 운용 가능. 저는 읽으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은밀성과 타격력을 동시에 갖춘 전략 자산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맞춤형 설계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수심과 해양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표준 제품을 들고 갔습니다. 한국은 고객의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 설계안을 들고 갔습니다. 오타와 공항에 내릴 때 저는 이미 보고서의 첫 문장을 머릿속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기술력의 열세가 아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뀐 것을 보지 못했다. 무기를 파는 시대에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대로 판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캐나다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움과 감탄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캐나다 의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청사에 들어선 건 귀국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완성한 보고서를 손에 들고 국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왜 우리는 졌는가? 국장은 첫 장을 읽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기며 의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난 그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의회에 제출해야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담담함이 앞섰습니다. 이미 진실을 직시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보고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만든 무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도, 기술 이전, 현지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했습니다. 서방 방산업계가 수십 년간 지켜온 룰을 정면으로 깨뜨린 겁니다. 우리는 고객이 우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 차이가 60조 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담았습니다.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미사일에 이어 잠수함까지 한국은 UAE의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방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 안보 파트너십의 교체였습니다.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건 귀국 사흘 뒤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방산 전략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측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 사태를 캐나다 방산 외교의 최대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청문회장에서 저는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진 건 한국이 반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더 잘했기 때문입니다. 더 빨랐고 더 유연했으며 고객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만 고집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한 젊은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방식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을 만들었고 그 방식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입니다. 기자가 받아 적는 동안 저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60조 원짜리 패배가 오히려 저에게 가장 값진 수업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직접 한국 땅을 밟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청문회가 끝나고 2달 뒤였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하나오션과의 후속 기술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실태 파악단을 꾸렸고 저는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을 직접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이미 아부다비에서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날 하나오션 측 담당자가 버스로 조선소 안을 안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도관에서 선체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수십 톤짜리 철제 블록을 정밀하게 이동시키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음과 열기 속에서도 작업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3년 납기를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현장 역량의 문제였습니다. 세계 조선 산업의 정상을 수십 년간 지켜온 나라의 저력이 그대로 방산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잠수함 건조 구역을 별도로 안내받았습니다. 보안 구역이라 카메라는 반납해야 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들어선 공간에서 저는 건조 중인 잠수함 선체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검고 거대한 철제 몸체가 조명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진수되기까지 남은 기간은 14달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계약 후 이 속도라면 실제로 3년 안에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5년에서 7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미 이 현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선언이 아니라 실력으로 납기를 이야기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녁에는 하나오션 임원진과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이 UAE를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수온 분포, 해저, 지형, UAE 해군의 작전 반경.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현실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는 아랍에미리트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부끄럽게도 답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고객을 공부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강점만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거제 바다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 위로 한국이 만든 잠수함이 조용히 스쳐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거제도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 가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왜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한국에 맡겼는지 그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는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것이 단순한 2건의 방산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국가 생존 전략의 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천국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건 몇 해 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96%라는 경이적인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빈살만 왕세자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형제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정보는 빠르게 공유됩니다. 하늘을 맡겨보니 한국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도 맡길 수 있다는 결론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의 실적으로 쌓이고 그 신뢰가 다음 계약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것이 방산시장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한국은 두 계약 모두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제한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경우 사우디 현지 생산 가능성을 열어뒀고 잠수함의 경우에도 아랍에미리트 내 정비기지 설립과 기술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자국 방산 산업의 토대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수십 년간 거부해온 것을 한국이 내밀었습니다. 을의 자리에서 영원히 무기를 사올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만드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냐.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K방산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낯을 드러내며 급격히 신뢰를 잃던 시기, 유럽 방산 업체들이 납기를 맞추지 못해 고객들을 잃어가던 시기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의 규칙을 먼저 쓴 겁니다. 천궁으로 하늘을 장악하고 하나오션으로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 한때 강대국들의 무기를 사오던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들이 줄을 서서 배우려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분석가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저는 그 놀라움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뒤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번엔 정부 제출용이 아니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쓰는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국이 걸어온 길을 다시 짚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무기는커녕 먹을 것도 부족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중동의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책임지는 방산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갈고 닦고 실패를 거울 삼아 일어서고 강대국들이 외면하던 시장을 끈기 있게 두드린 결과입니다. 저는 그 과정이 경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폐허에서 출발해 세계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 그 여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며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이 이 자리에 오른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서방이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60조 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시대에서 신뢰를 파는 시대로 판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 무기를 파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동안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한국은 중동의 하늘과 바다를 조용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의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구 반대편 아부다비와 거제도의 하늘 아래에서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오늘도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패배가 저에게 30년 경력보다 더 큰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K방산의 이 놀라운 여정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